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니면 산책로에서 이어폰 꽂고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은 저희 테이블의 세 번째 멤버로 초대하고 싶네요. 네, 아주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잔료가요. 언뜻 보면 책장에 꽂혀있는 되게 지루한 영문법 책의 한 페이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네, 제목이 무려 45문장 구조 속에서 부사 유형 6가지거든요. 어휴, 듣기만 해도 약간 학창시절 생각나고 좀 숨이 막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막 학창시절처럼 딱딱한 문법 규칙에 밑줄 긋고 달달 외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어를 읽고 쓸 때 답답했던 체증을 확 뚫어주고 영어 문장 구조를 바라보는 뇌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해줄 흥미로운 시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아주 매력적인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부사는 문장의 뼈대를 무너지게 하지는 않지만 문장을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조미료와 같다라는 거였죠. 맞아요. 그 조미료라는 비유가 이 자료가 가진 핵심적인 통찰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바탕으로 영어를 지배하는 패턴 감각을 익히는 게 목표인데요. 요리할 때를 생각해보면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고기나 채소 같은 주 재료가 요리의 어떤 형태를 잡는다면 그 요리의 최종적인 맛의 깊이나 향, 풍미를 결정하는 건 결국 조미료니까요. 사실 영어를 분석해 놓은 통계를 보면 이 조미료가 얼마나 압도적인 위력을 가지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들 비율을 따져봤을 때 명사가 대략 50%로 절반을 차지하고요. 절반이나 되네요. 네, 그리고 동사가 10에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주재료, 즉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딱 이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문장 전체에서 부사적 요소가 무려 15에서 25%나 차지한다는 사실이죠. 와, 4분의 1이네요, 거의. 생각보다 엄청난 비중입니다. 특히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업무상 매일 읽어야 하는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영자신문 기사, 이런 격식 있는 글에서는 이 부사적 요소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결국 조미료를 모르면 우리가 접하는 고급 영어의 4분의 1을 그냥 놓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명사와 동사가 밥과 고기라면 부사는 소금이나 후추, 트러플 오일 같은 거네요. 사실 제가 최근에 해외 파트너사 담당자한테 업무 이메일을 쓰면서 비슷한 걸 느꼈거든요. 어떤 걸 느끼셨나요? 제가 쓴 메일을 다시 쭉 읽어보는데 우리는 제품을 출시했다, 매출이 올랐다,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서 네. 마치 감정 없는 로봇이 쓴 글 같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로봇 같은 느낌이 바로 조미료가 완전히 결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조미료가 도대체 문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기본 역할부터 짚어보죠. 자료에 따르면 부사는 크게 4가지 대상을 수식합니다. 네, 제가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는 동사 수식입니다. 단순히 시장이 변했다, the market shifted가 아니라 시장이 극적으로 변했다, the market shifted dramatically처럼 변화의 양상을 규정하죠. 맞습니다. 둘째는 형용사 수식입니다. 어려운 결정, difficult가 아니라 전례 없이 어려운 결정, unprecedentedly difficult로 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죠. 그렇죠. 셋째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quite slowly, 아주 천천히 이렇게요. 네, 여기까지는 익숙하실 텐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넷째 역할이 바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겁니다. 아, 문장 전체요? 예를 들어 Fortunately, we survived the quarter. 다행히도 우리는 이번 분기를 무사히 넘겼다. 이 문장을 보면요. Fortunately가 맨 앞에 오네요. 맞습니다. Fortunately라는 단어 하나가 문장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안도감이라는 뉘앙스와 분위기를 완전히 세팅해버리는 거죠. 듣고 보니 조미료라는 표현도 좋지만 마치 영화 감독이 똑같은 대본을 가지고 조명과 카메라 앵글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컷을 만들어내는 그 디렉터스 컷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해볼까요? 어떤 실험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문장들에서 조미료, 즉 부사들을 전부 덜어내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 덜어낸다? Dramatically, unprecedentedly, fortunately를 다 빼버려도 문장의 기본 뼈대인 주어와 동사는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는 100점짜리 완벽한 문장이죠. 의미도 통하긴 하겠네요.
하지만 의미의 결은 완전히 밋밋해지고 맙니다. 화자가 진짜 전달하고자 했던 긴박감이나 안도감 같은 미묘한 뉘앙스는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 구조는 유지되지만 뉘앙스가 날아간다. 구조는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의미의 해상도를 4K급으로 증폭시키는 것. 그것이 이쑤시개들이 가진 진짜 힘입니다. 뼈대는 멀쩡하지만 해상도가 뚝 떨어져서 갑자기 흑백 화면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료가 분석한 45개의 문장 구조 속 6가지 부사 유형, 즉 6가지 맛의 조미료들을 하나씩 해부해 볼 차례입니다. 네, 가보시죠. 먼저 가장 익숙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단일 부사인데요. 앞서 언급한 y로 끝나는 단어들이나 early, hard, almost처럼 태생부터 한 단어짜리 부사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이건 문법적으로도 아주 직관적이에요. 문장에 톡톡 뿌려주는 가벼운 향신료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인 전치사구 부사부터는 조금 묵직해집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단일 부사가 의미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다이얼이라면 두 번째 유형인 전치사구 부사는 문장이라는 무대 위에 구체적인 세트를 짓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세트요? 사실상 영어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빈번하게 쓰이는 조미료죠. 구조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결합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읽을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할 패턴들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The report was published in 2020. 그 보고서는 2020년에 출판되었다. 에서 in 2020나 네, 수동태 문장에서 행위자를 밝히는 collected by researchers, 연구진들에 의해 수집된 이 문장에서 by researchers 같은 덩어리들입니다. 덩어리. 문장의 뼈대인 무엇이 어찌했다 라는 공중에 붕 뜬 개념을 특정 시간과 공간 그리고 행위자라는 현실 세계의 단단한 좌표 위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방금 in 2020나 by researchers 같은 전치사구 부사를 두 번째 유형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다섯 번째 유형인 부사구를 보면요. 예시에 on time, 제 시간에 혹은 in a low voice, 낮은 목소리로 이런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가만 보면 얘네들도 on이나 in 같은 전치사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유형인 전치사구와 다섯 번째 유형인 부사구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날카롭고 훌륭한 질문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사실 구조적으로 똑같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가 맞습니다. 똑같잖아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굳이 두 개를 분리해 놓은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인지적 이유가 있습니다. 인지적 이유요? 두 번째 유형이 시간, 장소, 원인처럼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배경좌표를 찍어주는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 네. 다섯 번째 유형인 부사구는 단어들이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관용적 개념, 즉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져 버린 덩어리들을 뜻합니다. 하나의 단어처럼요? 예를 들어 without hesitation을 볼까요? 물리적으로 망설임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뇌는 거침없이 혹은 단호하게 라는 하나의 부사 단어처럼 통째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받아들이는 의미의 단위가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조립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조립이 다 끝난 하나의 완제품처럼 머릿속에 저장된 관용구라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유형은 문법적으로 막 분해하려고 들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차라리 외우는 게 빠르겠네요. 원어민들이 습관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쓰는 on purpose, 고의로, in a nutshell, 간단히 말해서 같은 표현들을 마치 한 단어의 새로운 조미료처럼 통째로 수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쾌하네요. 의문이 싹 풀렸습니다. 그럼 다시 순서대로 돌아와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조미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 영어의 진짜 묘미가 시작된다고 느꼈어요. 단순한 시공간적 배경을 넘어서 인간의 의도와 복잡한 상황을 문장에 불어넣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세 번째 유형은 이름부터 학창시절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추부정사 부사입니다. 솔직히 부정사라는 용어만 들으면 좀 머리가 아파지지만 용어 껍데기를 벗겨내고 기능만 보면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네, 기능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문장 속에서 행동의 목적이나 이유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네, 용어에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번째 유형은 문장 안에서 왜, why라는 질문에 답을 던져주는 조미료입니다. 왜 그랬는지 알려주는 거군요. The central bank raised interest rates.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이 있다고 쳐보죠. 여기서 끝내면 단순한 사실의 전달입니다. 팩트만 있죠. 하지만 뒤에 to curb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라는 to 플러스 동사 덩어리를 붙이는 순간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정부의 의도와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의도를 보여준다는 게 참 매력적이네요. 그렇다면 네 번째 유형인 분사구문 부사는 어떤가요?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마이너스 ing나 ed로 시작하는 형태인데 자료를 보면 이게 특히 영자신문이나 고급 아티클에서 엄청나게 빈번하게 등장한다고 아주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이 네 번째 유형이야말로 저널리스트들이나 전문 작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급 조미료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며 매일 아침 영문 기사를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쫑긋 세워야겠네요. 보통 기사의 첫 문장은 메인 주어와 동사가 나오기 전에 쉼표를 동반한 이 분사구문 덩어리로 시작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맞아요. 쉼표 찍고 시작하는 거요. Facing immense pressure, the CEO resigned.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여 그 CEO는 사임했다. 혹은 Given the recent controversy, the policy was cancelled. 최근의 논란을 고려할 때 그 정책은 취소되었다. 같은 식이죠. 정말 그러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타임즈 같은 곳의 헤드라인이나 첫 단락을 보면 거의 항상 저런 형태의 덩어리가 문장 맨 앞에 자리 잡고 있죠. 맞습니다. 작가들이 이 구조를 쓰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의 진짜 주어인 주인공이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이 짧은 조미료 덩어리를 통해 독자들의 머릿속에 특정 상황, 조건 혹은 원인을 미리 심어주는 겁니다. 아, 미리 세팅을 해버리는 거군요. 일종의 심리적 프레임을 짜는 거죠.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 다 갖춰서 길게 쓰지 않고도 아주 경제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사건의 배경을 브리핑해 줍니다.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이 ing나 ed로 시작하는 덩어리가 문장 맨 앞에서 배경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 인지해도 그 복잡하고 길어 보이던 영자신문의 문장들이 아주 투명하게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와, 이건 제가 내일 아침 기사를 읽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릴 통찰이네요. 그렇게 되실 겁니다. 기사 첫머리에 ing가 딱 보이면 아, 기자가 메인 팩트를 던지기 전에 나에게 어떤 편향이나 배경 지식을 먼저 세팅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눈치채면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글쓴이의 심리전까지 읽어낼 수 있는 도구네요. 좋습니다. 앞서 제 질문 너금에 다섯 번째 부사구는 이미 명확하게 정리를 했으니 이제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 유형인 부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이건 구조부터가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접속사, 주어, 동자가 다 들어간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통째로 부사 역할을 한다고요? 네, 지금까지 다룬 조미료들이 문장 속성들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역할이었다면 이 부사절은 문장과 문장이라는 거대한 덩어리들을 연결해서 거대한 논리적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무거운 뼈대 같은 조미료입니다. 아키텍처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완전히 국면을 전환시키는군요. 네, 이 부사절은 단편적인 정보들을 엮어서 하나의 견고한 주장이나 논증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복잡한 인과관계나 논리적 흐름을 표현해야 하는 학술 논문이나 비즈니스 제안서에서 이 부사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은 필수적이죠. 접속사 하나로 두 개의 문장이 원인과 결과 혹은 대조의 관계로 끈끈하게 딱 엮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일 부사부터 전치사구, 투부정사, 분사구문, 관용적 부사구, 그리고 이 거대한 부사절까지 부사라는 조미료가 만들어내는 6가지 스펙트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쭉 정리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조미료들이 문장을 이렇게 풍부하고 멋지게 만들어준다면 제가 쓰는 모든 영어 문장에 이 6가지 조미료를 팍팍 다 집어넣으면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하하,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아, 함정인가요? 자료의 결론부에서도 그 점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음식에 트러플 오일이 좋다고 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밥, 반찬에 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이, 느끼해서 못 먹죠. 요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식어구들을 너무 과도하게 중첩해서 사용하면 문장의 진짜 주어와 동사가 수식어의 늪에 빠져버려요. 결국 화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핵심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전달력이 떨어지는군요. 이른바 오버 다이렉팅이 되어버리는 거죠. 적재적소에 알맞은 양의 조미료를 쓸 때 비로소 문장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집니다. 조미료 과다 사용 금지. 이건 꼭 명심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 심층 탐구 자료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 복잡한 6가지 유형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훈련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요약해 주시죠. 이 45문장 훈련 자료의 진짜 핵심은 수식어의 종류나 문법적 이름을 외우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문법이라는 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뜻에 가깝죠. 강박에서 벗어나라. based on, compare to, when it comes to 같은 표현들을 접할 때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괄호를 치는 식의 분석을 당장 멈추라는 겁니다. 아, 학창시절에 많이 했던 그 괄호치기요. 네, 대신 이것들을 통째로 꺼내 쓸 수 있는 하나의 패턴 덩어리, 즉 청크로 뇌에 저장해야 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레고 블럭.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여기서 분사 구문을 써야지라고 문법적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의미 덩어리 블록을 무의식적으로 척척 꺼내서 문장 앞뒤에 붙여나가는 감각. 네. 그 덩어리 감각을 익히는 것이 원어민과 같은 자연스러운 유창성에 도달하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문법 규칙을 분해하는 분석가가 되지 말고 준비된 패턴 덩어리들을 조립하는 레고 빌더가 되어라. 이 말이 오늘 대화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네요. 완박한 요약입니다. 영어를 대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기분입니다. 오늘 배운 문장의 15에서 25%를 차지하는 이 마법의 조미료 덩어리들을 의식적으로 수집해보고 내 글과 말에 과감하게 한 스푼씩 얹어보는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식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께 조금 다른 각도의 철학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어인 영어를 더 논리적이고 세련되게 쓰기 위해 이 조미료 패턴들을 의식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매일 사용하는 모국어, 즉 한국어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일상 대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쓸 때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흩뿌리는 조미료 단어는 무엇입니까? 오, 갑자기 뜨끔하네요. 솔직히, 무조건, 다행히도, 결과적으로, 어쩌면 이런 수많은 부사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부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네. 그 조미료의 맛이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어적인 태도, 확신, 혹은 불안감 같은 고유한 세계관을 세상에 무방비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부사가 곧 나의 심리를 비추는 거울이자 세상을 보는 렌즈일 수 있다니. 당장 제가 오늘 보낸 메신저 대화방부터 열어서 제가 어떤 조미료를 남발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미있는 발견이 될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법을 넘어서 언어와 나의 내면까지 돌아보게 만드는 멋진 통찰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신선하고 강력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사를 읽으실 때 문장 곳곳에 숨겨진 그 다채로운 덩어리들을 발견하며 미소 지으시길 응원합니다. 네, 덩어리 감각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문장 그리고 생각의 결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언제나 새롭고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대화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